오늘 방송은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그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백문영 부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번 나눠볼게요. 중간정산한 기업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게 지금은 1억 5천인데 이게 이제 24억까지 자랄 수 있는 퇴직금이란 나무인데 일찍 다 이걸 베어버렸잖아요. 묘목 상태에서 벤 거네. 찌울 때 대들보로 가업승계 때 쓸 대들보인데 그걸 이제 한철 땔감으로 이렇게 써버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땔감으로 잘 써서 동상 안 걸리고 저체온증 막 기여를 했다면은 뭐 인정이 있는데 어쨌든 아쉽죠. 근데 이거 뭐 다시 씨 뿌려가지고 묘목 키우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또 묘목이 자라리란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5년도에 중간정산 그 조건이 바뀌기 전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는 케이스를 되게 아쉬워하시는 거군요. 그때 저는 이제 컨설팅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들보에 굳이 쓰이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동상이나 저체온증 예방에 더 실익이 크겠다 그러면 정산을 해드렸고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아서 좀 더 나무가 제대로 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자 한 것들은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퇴직금 정산에 막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그냥 정산 받아야 되는 식의 논리로 정산한 기업들이 많이 목도가 돼서 좀 아쉽죠. 세무조사 받은 경우도 꽤 되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고액으로 정산한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5년에 걸쳐서 보통 제척기간이 있다 보니 아마 계속 검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부당행위로 판정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세금 추징을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법원 판례나 심판원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명확하게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중간정산 요건에 대한 부분이네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예전에 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조건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한다. 네. 이 개념 자체는 월급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네. 연봉은 성과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경우는 성과가 부실하면은 예전보다도 더 연봉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급여에 연동되는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니까 네. 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이 월급제 하에서 확보된 퇴직금을 당연히 정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납세자를 위한 하나의 이게 제도겠죠. 네. 여기서 사실은 이제 연봉제 전환과 무관하게 연봉제를 전환한다는 이제 형식적 외관만 갖추고 그냥 정산한 기업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정산한 기업 중에 실제 연봉제를 적용했다라는 입증을 못하고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그냥 가지급금이 되는 이런 이제 판결을 받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없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게 의미 없고요. 실질적으로 중간정산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개연성을 말씀드릴게요. 장기 요양. 특히 CEO가 나이가 좀 있거나 해서 질병의 리스크가 있거나 또는 좀 고령자가 있는 경우 어쨌든 현행세법에서는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보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면 임원퇴직금이 30억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에 살고 있던 부모님을 모셔와서 합가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르신이 뭐 암에 걸렸어요. 암도 1기예요. 법상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만 된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부양가족이라고 되게 폭넓게 해놔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본인의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어요. 월급 받는 사람 케이스죠. 예, 그러네요. 퇴직금이 받듯해야 2, 3억인 사람들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로 1, 2억이 들어가야 될 경우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 돈을 땡겨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대표가 와이프가 아파요. 아픈데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라는 건 입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예,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법에서는 이게 중증 뭐 장애인 이게 세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암 같은 경우도 대부분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 정도를 보고 그 기준을 준용해서 여기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CEO들 중에 암 걸린 분들은 그걸 받아다가 실제 저는 휴직 발령을 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어쨌든 인사 발령에 의해서 급여도 뭐 70% 50%만 받게 해서 실제 이 툴에 최대한 맞게 이 규정에서 의도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끔 좀 외관을 갖춥니다.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나와서 일도 보기도 하지만, 네. 이게 좀 악용이 되려면 또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중증 질환도 그럼 암을 말하냐, 뭐 뇌출혈을 말하냐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골절 때문에 내가 3개월 출근 못했다. 그거를 장기 요행으로 봐야 되겠냐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 요양보다는 좀 명확합니다.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CO들이 무주택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으로 등재됐는데 아직 집이 없는 경우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자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웬만하면 조기에 임원으로 등록해서 임원의 기간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결혼에 뭔가 주택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본인 스스로 모은 돈과 뭐 대출받은 돈과 퇴직금을 정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산 후에 또 싸울 수 있죠. 예전에 그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꿀 때는 퇴직금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한 거고 이거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기준 쌓인 걸 주고 앞으로 또 쌓을 수 있는 거니까 자녀들 중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조기 임원으로 등재시켜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조직 변경입니다. 뭐 조직 변경하면은 이게 중소기업은 이렇게 흔치 않은 용어 자체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상법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에 보면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는 게 한명회사, 뭐 합자회사 이런 게 있는데요. 예, 뭐 주식회사가 이렇게 유한책임회사로 바꾼다든가 상법상에 정해져 있는 회사로 이걸 조직 변경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중간 정산할 수 있는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예, 정산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동질성은 그대로 있는데 조직이 바뀐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회사의 영업 형태가 영업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 그 외감법인들 있잖아요. 네. 외감을 피하려고 이제 유한 책임회사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그렇죠. 많이 하죠. 유한회사로 예전에는 유한회사도 외감을 받지 않았는데 유한회사까지 이제 외감 대상이 되니까 유한 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죠. 이게 조직 변경이에요. 네. 그럼 이 경우는 당연히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에서는. 예. 조직 변경과 퇴직금에 관련된 예규를 한번 보면 조직 변경 후에 조직 변경 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세무 처리 방법 내용을 보시면 아 이게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새로운 정보네요. 자 여기 또 하나 볼까요? 조직 변경 관련한 기타 이슈를 보면 이제 조직 변경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조직 변경을 할 때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면허가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 면허가 걸려 있는 것들 중에 조직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 주류도매업 같은 경우에 실제 제가 진행을 했다가 면허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 진행하다가 멈춘 케이스입니다. 이거 고생 많이 하셨던 케이스 아닌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식회사가요. 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외투를 실질은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인데 주식회사의 외투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네. 투자를 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가족 중심으로 나는 폐쇄적으로 경영하겠다. 주식회사의 일리가 필요가 있나요? 아, 근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예.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에 맞는 것 같아요. 유한책임회사가 더 맞을 수도 있죠. 아, 예, 예. 예. 그러면 사실 주식회사라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주식회사의 장점에 따른 실익이 없는데 네. 그러면 주식회사는 문제만 없다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일선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 회사의 조직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너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예.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오히려 그분들은 어느 지역에 가면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저도 되게 이상했어요. 이 지역은 왜 이렇게 유한회사가 많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회사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 지역이 되게 정상인 거예요. 그랬다가 조금 더 회사가 확장되면서 유한회사로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의 가도를 달려볼까 할 때 주식회사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도 이렇게 회사를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다수가 무조건 시작할 때 주식회사가 돼야 된다. 실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됐다고 해서 대출받거나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더 용이하지 그냥 않나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그거 재등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예, 그런 이제 뭐 정관상의 여러 가지 절차, 상법상의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생략돼서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뭐 굳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어떤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지켜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단순화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어쨌든 법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 변경 있죠. 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합병 분할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근로자에 해당되는 거라 이건 임원한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은 아까 이제 월급제로 연봉제로 바꿀 텐데 이건 이미 삭제가 됐고요. 이제 5번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재부가 정한 주택이라든가 그 장기 요양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임원이 연임됐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지 않죠. 네. 퇴직금을 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가지급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 중소기업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례들이긴 한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대표이사가 사임 후에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답이 구세청이 어떤 답을 줬을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궁금했던 건데 밑줄 근 걸 읽어볼게요. 해당 내국법인의 내부 직제, 담당 업무 및 전결권의 범위, 급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 실제 뭐냐면 형식적으로 외관적으로는 사임을 했지만 네. 그래서 고문으로 외관적으로는 위촉이 됐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다. 네. 라고 보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실적 퇴직을 했고 고문으로 가고 실질적인 업무는 다 아들한테 넘겼어요. 네. 이런 경우는 부인당할 그럼 맞죠. 맞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 뭐 여전히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이제 시적으로 이분이 그 경영권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입증이 되는 서류들이 나오게 되면 형식적으로만 사임을 한 거지 실질적인 사임한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 퇴직 사유에 대한 부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퇴직을 했는데 대장 놀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많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가 이 퇴직금 목적으로 퇴직을 했다가 실적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뭐 그 전과 후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직원들 실제는 인터뷰도 하거든요. 우리 사장님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럼 이건 서류상으로 퇴직이지 시적인 퇴직을 안 한 거죠. 꼼수다. 네,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와 퇴직금의 지급 관련한 예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퇴직금의 실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인이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퇴직금의 지급 약정만으로 송금 산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정만 했다는 이유로 송금 산입을 한다?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반드시 그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지, 뭐 지급을 연볼로 해준다든가, 뭐 나중에 해준다든가, 뭐 일부 주고 일부 나중에 해준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무제표에서 법인에 돈이 없어서 미지급금으로 잡아오는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 경우도 이제 이거는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인정 안 하겠다는. 그래서 세법에도 명확하게 실제 지급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조문 자체에.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실제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네. 뭐 연금을 계약자 변경을 한다든가, 뭐 부동산을 현물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평가만 정확하게 하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대물로라도 줘야 된다는 거죠. 뭐 재고도 되겠죠. 네. 평가만 정확합니다. 네. 네. 근데 평가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또 부당행위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관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는 송금에 산입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퇴직금 규정이 종전보다 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거나 또는 그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혜택을 입었거나, 네. 그죠? 또 도저히 재직기간의 근로나 공헌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하더라도 대표이사 한지 뭐 한 5년 만에 뭐 땡땡억의 퇴직금을 받아간다,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법인의 재무 상황 또는 사업 전망에 비추어서 더 이상 그러한 과도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30억이 나갔어요. 근데 이 이후로도 이 정도 금액이 나갈 수 있냐 없냐?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부당행위라고 본 사유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법원에서 조금 더 이 사안을 엄중하게 엄격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 사실 최초 창업주 이후에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상장 기업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비상장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런 경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재무 상황 또는 사업 전망. 이제 사업 전망이 보통 중소기업은 막 더 성장할 때 퇴직금을 받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정체돼 있거나 할 때 퇴직금을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의 퇴직금을 받아갈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도 이게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관에 의한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조금 법원이나 이쪽은 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게 나가는군요. 네, 그렇죠. 퇴직금 중간정산 사후관리는 어쨌든 여기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제가 질문한 거에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임원진에만 연봉제를 도입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님만 연봉제를 도입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임원 연봉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연봉 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향후 다시 월급제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실제 연봉제에서 다시 월급제로 전환 후 퇴직금제를 다시 운영하려면 이제 이런 거잖아. 연봉제 도입을 했어요. 근데 나 다시 돌아갈래. 월급제로. 영화 박하사탕이. 예, 다 돌아갈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임원 3년 중임 등기니까 3년 끝나고 나면 돌아갈 수 있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보십시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연봉제에 전환할 때 승인해 준 이유는 월급제 하에 안정적인 퇴직금이 연봉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쨌든 너 월급제일 때 확보한 퇴직금 다 가져가. 그 당시 이제 퇴직금 없다라는 전제 하에 연봉제 도입을 해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내가 월급제로 돌아가려면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경영상의 이유가 있으려면 연봉제를 도입한 이유가 더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연봉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고 임원한테만 연봉제를 도입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대표만 연봉제를 도입한 거에 대해서 왜 다른 임원은 안 했니 못하고 바뀐 연봉제에 대한 차이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고 연봉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본인이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월급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나서 도입해 봤더니 실제 실익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월급제로 돌아갈래.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지. 무슨 3년 중임이기 때문에 다시 중임 끝나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너무 법 자체의 규정에 매몰돼서 해석을 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케이스 기업들 많을 텐데요. 이런 케이스가 많은 기업들은 우리 백문영 부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